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소득세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금융소득이라 하면 이자와 배당을 얘기를 하는데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금융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이 정도의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좋은 거죠. 예. 금융소득에 대한 내용인데 개인의 어떤 소득 중에서 이자와 배당에 대한 그 금융소득이 있을 때 소득세법에서는 그걸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어차피 뭐 다 같이 합산하는데 금융소득에 대한 합산과세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일정한 금액까지는 그 합산하는 그 합산한 데서 그 거기에 대한 세율이 누진과세가 적용되는 부분을 그 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금융소득의 합계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그냥 원천징수, 즉 지급하는 사람이 징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하고 끝내는 거고, 만약에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그 다른 소득과 합산해 가지고 뭐 40 몇 프로의 구간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금융소득 합산과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금융소득자, 즉 예금을 하거나 또는 뭐 주식에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배당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 금액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소득으로 받는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섰을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서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14%거든요. 14%의 적용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소득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는 이런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을 한다. 자, 보시면은 이자와 배당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융소득은. 그래서 금융기관에 고액의 현금을 예치하고 있거나 또는 고액 금융자산 투자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이자의 종류, 소득세에서는 이제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자 소득은 이런 것이다 하는 구분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 안에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이자와 할인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할인액의 개념은 어떤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 카드로 어떤 물건을 산다 또는 할부로 물건을 산다 그랬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할부로 지급하는 금액에 차이가 생기겠죠. 그 부분이 이자예요. 그 부분을 이제 할인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 이자에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의 이자 당연히 되는 거겠죠. 국내 또는 국외 이자 불문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로 받는 금액들. 그 다음에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 차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원래 이제 채권이나 증권, 주식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조그만 주식을 샀다가 그걸 이제 내다 팔고 거기에 대한 매매 차익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매매 차익은 과세가 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식에 또는 채권에 투자를 했다가 이걸 이제 매매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차익이 생기는 걸 매매 차익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소득세에서 과세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투자자,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뭐 주식 같은 걸 이제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만히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없는데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거를 이자로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매매 차익은 뭐냐면 그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에 주식을 내가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100원의 주식이 120원이 됐고요. 여기서는 뭐 150원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증권을 팔았다면 매매 차익이 20원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증권을 팔았다면 매매 차익이 50원이 되겠죠. 결국 어떤 시점에 그 증권을 팔았냐에 따라서 매매 차익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의 선택이 되겠죠. 근데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라는 건 뭐냐면 이 증권을 네가 만약에 사면 내가 그 증권을 다시 사가지고 갈게. 즉 내가 100원에 산다면 그게 120원에 팔릴 것이 확정이 된 채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다시 사간다는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자로 그 돈을 주겠다. 그 얘기가 똑같아요. 즉 100원에 네가 이거 채권을 사가지고 가면 내가 그걸 120원에 다시 사갈게. 이런 조건이 처음부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이긴 하지만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이다. 예. 그 다음에 보험 차익. 보험 차익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손실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이제 보험을 들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거나 뭐 그랬을 때는 당연히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보험금으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보험 차익은 소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보험에는 두 가지 보험이 있어요.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험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이제 어떤 실손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들었을 때 내가 100원을 부었다고 해서 100원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탈 수 있지만, 만약 안 다치고 그냥 쭉 지나간다면 내가 냈던 보험금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험인데, 그래서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근데 그 보험 중에서도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100원을 넣었는데 보험금을 타가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있죠. 물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붙여서 돌려줘요.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차익이 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자로 보겠다는 게 이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에요. 물론 저축성 보험을 들면 무조건 거기에서 나오는 차익에 대해서 무조건 이자로 보느냐, 그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만 그거를 이자로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 10년 미만인 경우 외에 일정한 보험 차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세부적인 조건들은 이제 그 안에 있지만 보험 차익도 이자로서 과세가 될 수 있다.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직장공제 초과 발행금이라는 게 이제 공제회가 어떤 거죠? 이게 이제 뭐 내가 이제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월급을 받을 때 공제회에서 일정 부분을 띄어가죠. 그래서 그걸 모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퇴직을 할 때 공제에서 그동안에 모았던 돈을 얘한테 이제 주는 거죠. 뭐 일종의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100원을 벌었다면 100원을 그대로 받아가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즉 공제회에서 그 모아둔 돈을 가지고 일정한 데 투자를 해가지고 얻은 투자금까지 보태가지고 걔한테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100원을 벌었는데 110원을 받아갔다면 10원만큼이 뭐냐면 이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수익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초과 반환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영업 대금 이익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업을 하고 있다. 소위 말하면 그게 대부업이에요, 대부업. 돈을 빌려줘요. 이걸 하고 있대요. 그리고 대부업을 하게 되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업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자를 받았다. 자, 이랬을 때 이 이자는 뭐냐면 A의 사업소득이 돼요. 즉 이자를 받는 걸 업으로 한다면 그건 이자소득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업소득에 들어가요. 근데 얘가 일시적으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았대. 자, 이거는 뭐냐면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자소득이 이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영업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거기다가 알파, 플러스 알파 이자를 받았냐, 거기에 따라서 소득의 구분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자를 보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부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그건 그냥 이자소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비영업대금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소득의 종류에서는 위에서 얘기하는 열거된 내용 말고 기타의 이자의 성격으로 받는 것들은 다 이자다, 이렇게.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포괄주의 방식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이자의 성격 또는 배당의 성격을 가지고 돈을 받게 되면 그거는 이자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또는 배당으로 보겠다. 이게 뭐냐면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우리가 이제 사용료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용료라는 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소비대차라는 게 있고요. 소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는 게 있어요.
사용대차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이제 뭐 오늘 책을 안 가져왔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책을 빌렸어요. 그 책을 보고 다시 돌려주면서 야 고마워 하고 뭐 빵을 사줬어요. 그러면 그 사용에 대한 책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이제 지급되는 그 빵, 그게 뭐냐면 사용대차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사용료죠. 근데 만약에 돈을 빌린다고 합시다. 내가 왔는데 지갑을 안 가져 나왔어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친구한테 돈을 꾸는 거죠. 야, 10,000원만 빌려줘. 그래서 그 10,000원을 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나중에 이제 걔한테 10,000원 돌려주면서 야, 고마워. 11,000원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처음에 빌렸던 그 10,000원짜리를 소비를 해. 즉 써버리고 그 다음에 동질 동량의 10,000원짜리를 다시 돌려주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죠. 그걸 소비대차라고 얘기해요. 즉 가져온 걸 써버리고 돌려주는 걸 소비대차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져온 걸 그대로 사용하다가 걔한테 돌려주는 걸 사용대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소비대차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 이자예요, 사실은. 둘 다 사용료, 돈을 쓰는 사용료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이 소비대차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배당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받을 때, 그걸 배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자하고 배당의 성격은 좀 다른데, 이자는 아까처럼 그 돈에 대한 사용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배당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출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그 회사의 이익금을 나눠 갖는 걸 배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이익금을 나눠 가는 그 금액이고, 하나는 내가 준 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은 이익 배당이라든가 뭐 건설이자 배당 이건 없어졌으니까 이거는 지워봅시다. 이런 것들 실질 배당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펀드, 여러분들 알고 계신 펀드 있죠? 그거예요. 펀드에 투자하고 받는 거, 그런 것들도 배당이 되고, 그에 의제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의제배당은 실제로 이제 배당금으로 돈을 받지는 않지만 배당의 성격에 유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로부터 뭐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 이제 의제배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배당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인정배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인세법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법인에서 결산 금액과 그 다음에 세법상의 금액의 차이가 나타났을 때 그 차이 금액을 누군가는 가져갔겠지. 그리고 그 가져간 사람을 찾아봤더니 주주가 가져갔더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배당이 간 걸로 보는 그런 경우가 인정배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과 그 다음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을 계산하겠죠.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금액 자체가 이제 총 수익 금액인데, 우리가 소득 금액의 개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의 개념, 요거 이제 의미가 좀 다르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물건을 팔았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사와가지고 그거를 150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는 지금 150원이 있지만 물건 사온 거 100원을 빼고 나면 사실 50원이 남는 거죠. 여기 이 상황에서 이 150원이 뭐냐면 총 수익 금액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원가의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차이, 즉 이익 개념. 이게 이제 뭐냐면 소득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원가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원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겠죠. 뭐 돈이라는 건 돈에 대한 사용료를 그 다음에 그대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담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물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기회비용은 어떤 거냐? 만약에 이거를 예치를 하지 않고 다른 데 썼다면 얻을 수 있었던 어떤 소득, 그런 것들은 포기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비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 즉 수익 금액과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금액 전체가 다 소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배당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배당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어떤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그 이익을 나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원가 없죠. 내가 투자한 금액은 그냥 그대로 나중에 받을 테고, 그죠? 뭐 소비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총 수익 금액이 그대로 배당 소득 금액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상한 게 좀 하나 있어요. 귀속법인세라는 게 있어요. 그로스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잠깐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이중과세라는 건 2번 과세가 된다, 이런 의미인데,
A라는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있다고 합시다. 얘가 이제 갑이라는 주주가 있어요. 이렇게. 자, A 법인에서 이번에 수익이 나왔어요. 뭐 1,000원만큼 수익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뭐 400원 정도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익이 600원이 나왔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법인세율이 10%라고 할게요. 법인세율. 그러면 60원을 이제 법인세로 납부를 하겠죠. 법인세로. 그러면 결국 남는 돈이 얼마냐? 600원에서 60원 법인세 빼고 나면 540원이 남을 거예요. 이걸 이제 단기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익은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면 주주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출자자니까. 그래서 이거를 갑이라는 사람이 받았다. 얘가. 그러면 540원을 받게 되면 이 갑은 개인이에요. 개인은 뭐냐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근데 회사로부터 뭘 받았냐? 배당을 받은 거죠. 그럼 그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 배당 소득세죠. 납세 의무가 있죠. 만약에 소득세도 똑같이 10%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540원에 대해서 10%면 54원이 되겠네. 그죠? 그럼 요거 이제 빼고 나면 갑은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아가냐? 540원에서 54원을 뺀 496원인가요? 요걸 이제 가져가겠죠. 86원이 되겠구나. 이게 이제 갑이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될 거야. 그렇죠? 자, 이 상황을 이제 한번 보면 최초에 재원, 즉 그 소득이 발생한 그 재원을 보면 여기서 이제 요거 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저 600원을 법인 단계에서 10%만큼 세금을 걷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져간 개인, 그 개인에 대해서 또 10%만큼 세금을 걷었죠. 결국 저 600원에 대해서 세금이 거친 건 법인 단계에서 세금이 한 번 거치고 개인 단계에서 또 세금이 한 번 거친단 말이에요. 결국 두 번 같은 재원을 통해서 두 번 세금이 거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라 그러니? 이중과세라고 얘기해요. 이중과세. 이미 세금이 거쳐진 그 금액을 또 세금을 걷는 거니까. 개인 단계에서 걷고 그 다음에 법인 단계에서 걷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배당소득에서는 여기 얘가 가져간 요 갑이 가져간 요 540원 있죠? 여기다가 플러스 60원을 더해버려요. 그러면 600원이 되겠죠? 그걸로 이제 세금 계산하고 나중에 그 60원을 빼줘요. 뒤에서. 이건 보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40원 가져갔지? 그 다음에 여기서 60원을 더해요. 그럼 총 600원이에요. 600원 가지고 세금 계산하고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세액 공제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 60원을 빼버린다. 그러면 법인 단계에서는 과세가 됐지만 여기서 그 60원이 빠져버렸으니까 개인 단계에서는 과세가 안 돼요. 세액 공제라는 걸 빼버리니까 법인 단계에서 과세됐던 금액 이걸 빼버리니까 결국 이쪽에서는 과세하지만 이쪽에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이중과세예요. 그래서 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처음에 그 금액을 더했다가 나중에 빼는 방식을 이제 이용을 해요. 그러면 결국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만 이제 과세되는 그러한 효과를 보겠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로스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특해요, 얘가 구조가. 이게 이 금액이 늘어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금액은 나중에 결국에는 세액에서 빠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결코 불리한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당소득은 이렇게 더했다가 빼는 방식을 이용해요. 자, 그러면 이제 금융소득의 과세 방식을 보면 여기 보면 첫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금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먼저 좀 보면 자, 법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분리과세 이렇게 정해놓는데 무조건 분리과세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액 계산을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 요 세금에 대해서만 일정한 세율을 띄워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는 뭐냐? 이거는 다른 소득과 무조건 합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조건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방식이 참 독특해요. 일단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애들은 다 이제 얘네들은 이것만 따로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납세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 없어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돼서 끝나요, 쟤네들은. 얘는 볼 필요 없고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여기서 정해놓고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겠죠. 걔네들은 조건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두 개를 합해요.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데 이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서느냐 또는 넘어서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이런 의미예요. 합산하게 되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요것만 종합과세가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조건부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건부와 관련된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을 때는 그 조건부와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소득을 합해가지고 그게 2천만 원을 넘느냐 2천만 원을 넘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요거 얘가 추가적인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독특하죠. 그래서 그 2천만 원 여부를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을 해요. 결국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애들을 일단 빼내고 그 다음에 얘네들 그 남은 애들 있죠. 여기서 열거해 놓은 애들 말고 남은 애들 걔네들 다 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걔네들을 합해가지고 2천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판단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넘는다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즉 무조건 종합과세로 규정해 놓지 않은 그 외의 기타의 이자나 배당소득 걔네들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즉 지급할 때 원천징수됐던 금액 외에 다른 납세 의무가 없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소득의 종류를 열거로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분리과세야. 즉 따로 띄어가지고 과세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실명 그 다음에 비실명 금융소득은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내 이름으로 되지 않은 소득, 즉 차명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소득자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또는 귀속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금융소득 거기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매겨요. 예. 금융소득을 속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장기채권의 이자 즉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일정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따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분리과세를 신청했을 때는 30%의 세율을 원천징수하고 그냥 끝내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아까 이제 얘기했던 금액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법원 보관금이나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법원 보관금, 보증금 같은 거 이제 받을 때 거기서 법원에서 이자 붙여가지고 주거든요. 그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일거주자를 보는 단체 금융소득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관리사무실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아파트의 그 입주민 조합 같은 거 그게 하나의 거주자로 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소득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법에서 정한 소득들인데 이런 것들 이제 분리과세에 정해놨으니까 얘네들은 이것만 띄워버리는 것. 즉 얘네들은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여기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얘는 다른소득과 무조건 합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급할 때 세금을 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얘는 세금 계산해가지고 거기다 세금 매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다 매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이제 뭐냐면 무조건 종합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인데, 이거는 그 어떤 의미냐면, 사업소득, 성격은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A하고 B가 이제 같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둘이 이제 출자를 한 거예요. 뭐 50대 50으로 출자를 했어. 근데 대신에, 얘는 돈은 있는데, 이게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B는. 근데 A가 이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B한테 야 출자를 같이 해가지고 사업을 해보자. 대신에 내가 사업을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운영을 해요. 얘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눈 거기서 나온 이익을 이제 나눠 갖는 거죠. 이익을 얘하고 얘가 이제 나눠 가져요. 자 이랬을 때 얘가 이제 출자공동 사업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운영을 하지 않지만 이익은 나눠 갖는 애들이죠. 그럼 이익을 나눠 가지면 결국 그게 뭐냐면 배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얘가 받는 그 이익금을 배당소득으로 보겠다. 그게 이제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은 무조건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을 시켜요.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가 사업소득은 합산되는 소득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거기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이제 있어요. 사실은 얘도 25% 세율로 이제 원천징수를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이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건부의 어떤 그 이자나 배당소득 그거는 종합소득 무조건 종합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그다음에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닌 이자나 배당이거든요. 얘네들이 그 외에 이자나 배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애들. 얘는 다른 것과 무조건 합산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출자, 공동, 사업자에 대한 배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되지 않았던 거. 되지 않은 그러한 금융소득이 있죠. 자, 2천만 원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합해가지고 2천만 원을 판단을 해요. 요건 이제 뺀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2천만 원 판단 여부를 고려할 때는 얘를 빼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배당소득은 1과 달리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와 적용 시에는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즉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과세 방식을 보시면 만약에 2천만 원을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소득과 이제 합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소득 이것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소득 얘를 둘이 합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2천만 원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요것만 들어간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소득이. 이게 이제 금융소득 합산과세 방식이에요. 그냥 좀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합산과세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금융소득이 이제 합산과세가 될 때는 2천만 원까지는 일반적인 원천징수, 즉 은행에서 내가 만약에 그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은행에서 14%만큼 띄고 세금 미리 납부를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나한테 줘요. 그게 이제 뭐냐면 원천징수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4%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소득이 합산되는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소득을 다 합했는데 그 금액이 총 3,500만 원이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사업소득이 있었대요. 한 1,000만 원만큼이. 자, 이랬을 때 이자나 배당소득이 합산과세가 되는 2천만 원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쨌든 간에 합산과세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14%가 적용이 돼요. 여기까지는.
2천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고, 요걸 넘어서는 부분과 얘네들을 합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누진세가 여기서 이제 적용이 돼요. 누진세. 6에서 45%까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참 독특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소득의 방식에서 보면 금융소득 합산과세는 적어도 2천만 원까지는 은행에서 징수하고 그 징수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 즉 원천 징수로 끝나는 세율과 똑같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세가 적용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금융소득 합산과세의 방식이에요. 뭐 이 정도까지 이제 금융소득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정도의 소득에서 이만큼의 세금이 나올 것이다. 그 정도는 이제 예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본 거고, 사실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른 소득과 이제 합산이 됐을 때는 더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비교과세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금융소득이 있을 때 이렇게 합산해서 이런 방식으로 과세가 되는구나.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로스업 제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봤던 게 있죠. 그로스업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 주주의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귀속되는 법인세, 즉 그전에 과세됐던 법인세 있잖아요. 그 금액을 더해가지고 계산하고 나중에 그거를 세액공제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이중으로 과세되는 거를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한계세율이 이제 35%가 이제 아니죠.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40%를 넘어서는 그런 한계세율이니까 맨 위에 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있다. 뭐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당소득이어야 된다. 뭐 이 크로스오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뭐냐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럼 이중과세라는 게 뭐냐면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되고 개인 단계에서 또 과세가 되는 걸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안 됐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요건이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가지고 또 배당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겠죠. 그 외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참고 삼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거다. 요거는 이제 이거는 빼세요. 이거는 건설이자 배당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이거 빼시고.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강학상에 기본적으로 어떤 크로스업 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세부적인 내용까지 볼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크로스업 제도를 하기 위한 배당 소득의 종류가 따로 정해져 있다. 이런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별다른 신고 없이 이제 끝나게 되지만 만약에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따로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초과해서 과연 내가 신고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판단에 대한 여부를 볼 때는 보통 이제 그 종합소득에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그 신고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뭐가 날라오냐면 안내문이라는 게 날라와요. 안내문.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안내문이 날라오거든요. 그럼 그 안내문에 보면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유형. 그 안에 Z유형이라고 이제 써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금융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 금융소득을 판단할 때 내가 소득이 있는 걸 다 이제 취합을 하다 보면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디에? 이 홈택스라는 거, 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 안에서 신고납부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에서 이 금융소득을 체크해 볼 수 있는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소득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속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상속을 받는다.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내가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속받을 때 보면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내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아버지가 뭐 아버지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자식들한테 그 재산을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뭐 상속세를 신고하다 보면 없는 재산들이 막 튀어나와요. 모르는 재산들이.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은 모르는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을 보니까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어디에 들어가고 있냐면 아버지의 두 번째 엄마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한테 가고 있는 거야.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안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검색을 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상속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이제 상속자라는 걸 입증을 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 그런 것들에 대한 검색이 다 가능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산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파악을 하고 그걸로 이제 금융소득의 신고를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시면 된다. 자, 이게 이제 금융소득 과세 방식에 대한 내용. 여기 안에 이제 내용들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과세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본 거예요.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